언니, 정말 언니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6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앞에서 저는 한순간 21세의 어린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름역 4번 출구 앞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은 미아리 텍사스. 철거 예정인 그곳의 은밀한 골목에 외로움 사람들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달려가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아, 너 어떻게 여기를 다시 찾아온 거야? 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미선입니다. 올해로 62세고요. 얼마 전까지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했던 건 모두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21살부터 24살까지 3년 동안 미아리 텍사스 이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남성들을 상대하는 일들 했을 때 저를 평범하게 살게 해준 천사 같은 분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니가 왜 그렇게까지 저를 챙겨줬는지,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랬는지, 그리고 제가 취직한 후에 왜 갑자기 사라져버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1980년대 미아리 텍사스에서의 모든 일들 그리고 이어진 그곳의 여인들의 인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에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은퇴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매일 바쁘게 살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여유롭게 TV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새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촌 재개발 지역 철거 예정. 순간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화면에는 익숙한 그 골목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기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이미숙 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왜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언니 전화번호로 아무리 연락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아예 번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언니한테 고마웠다는 말도 덕분에 꿈을 이뤘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채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언니가 제 등록금까지 대주면서 꼭 대학을 졸업하라고 했는데 정작 졸업하고 나서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뉴스를 계속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아리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도 혹시 아직 그곳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6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언니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계산해 보니까 지금쯤이면 70이 넘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과거 생각만 나더라고요. 제가 왜 미아리에 가게 됐는지,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언니가 저를 어떻게 챙겨줬는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보증을 서줬던 친척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도, 21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휴학계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등록금을 낼 돈도 없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많은 돈을 벌어야 했는데 21살짜리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누군가한테서 미아리에 가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어떤 일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제 어깨에 달려 있었거든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꿈을 잠시 미뤄두고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아리로 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였죠. 21살이면 아직 어린아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떨림과 두려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숙 언니를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저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곳에 와? 이런 일이 장난인 줄 아니? 언니의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정말 차갑고 무서웠죠. 하지만 그 말 속에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언니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저처럼 어린애가 그런 곳에 온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죠. 언니와 친해진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울고 있는데 언니가 다가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사정을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사업부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혼자 남겨진 상황들을 말이에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랑 비슷했어.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때부터 언니가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친언니처럼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봐 주셨어요. 특히 언니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이런 일과 어울리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언니는 제가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욱 그렇게 말했어요. 언니 자신도 어렸을 때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루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언니는 정말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언니가 옆에서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죠. 미선아, 이제 여기서 나가라.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대신 다시는 이런 쪽으로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언니의 그 말이 저를 구원해 준 거예요. 정말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서 제가 공부하게 해줬거든요. 언니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취직한 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언니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뉴스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혹시 언니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건 아닐까? 철거되면 언니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지금이라도 그곳에 가보자고. 언니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젊은 시절 2년을 보낸 그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언니의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62세가 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많이 새었지만 마음만은 36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이미숙 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기름역으로 향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언니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만약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1984년 늦가을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21살이었죠. 버스를 타고 기름역에서 내려서 미아리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그때 미아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골목골목마다 네온 사인이 켜져 있고 낮인데도 불빛들이 화려했거든요.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정말 별세계 같았어요. 21살의 시골 출신 여자애한테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곳이었죠.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 시선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모든 게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대학교 1학년을 겨우 마친 상태였고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애송이였거든요. 그런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업부도로 빚더미에 앉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보증을 서줬던 친척들은 모두 저희를 피했죠. 21살에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빚 독촉.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하루에 몇천 원씩밖에 못 벌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귀띔해 준 거예요. 미아리에 가면 하루에 몇십만 원도 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비가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미아리로 갔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골목을 헤매고 다니면서 용기를 내려고 했죠. 그러다가 한 건물 앞에서 나오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나요?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린애가 뭔 일을 하겠다는 거야?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데까지 와? 그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들어간 곳이 청춘다방이라는 곳이었어요. 다방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앉아 있고 남자 손님들이 드나들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바로 이미숙 언니였죠. 지금도 그때 모습이 선명해요. 단발머리에 진한 아이라이너를 그린 모습이었는데 표정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언니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21살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정말 화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21살. 너 같은 애가 왜 이런 곳에 와? 이런 일이 장난인 줄 아니?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언니의 말이 정말 무섭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걱정 같은 거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지만 언니도 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곳에 오게 된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왔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너 같은 애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아. 언니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왜 나만 그렇게 미워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언니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언니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에 오게 됐는데 저처럼 어린애가 그런 곳에 온 걸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니는 저를 계속 차갑게 대했고 다른 언니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입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울고 있는데 이미숙 언니가 다가왔어요. 왜 우는데? 언니가 물어보길래 저는 사정을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 날짜가 정해졌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고요. 그때 제가 번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좀 도와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를 차갑게 대하던 언니가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하니까요. 무슨 조건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수술비 마련되면 바로 나가야 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오면 안 돼. 언니의 말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목소리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그때 처음으로 언니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니까 언니가 어색해하면서 말했어요.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너는 정말 이런 곳과 어울리지 않아. 그때부터 언니가 조금씩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정말 친언니 같았어요. 언니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언니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곳에 오게 됐다고 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나 봐요. 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 정말 인생 경험이 많았어요. 세상 물정도 잘 알고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도 잘 알고 저한테는 정말 든든한 보호자 같은 존재였죠. 특히 언니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미선아,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공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해. 언니는 제가 대학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욱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했지. 언니가 그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저한테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더욱 내가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나 대신에라도 말이야. 언니의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였거든요.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언니는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돈으로도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지탱해 주시고 언니가 없었다면 저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수술이 성공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계속 말했죠. 그런데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가야지. 약속했잖아. 맞아요. 저는 언니와 약속했었어요. 아버지 수술비 마련되면 그곳을 떠나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아쉬웠어요. 언니와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그동안 정든 곳을 떠나는 것도 아쉽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언니가 말했어요. 아쉬워하지 마. 너는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야. 여기는 너한테 맞지 않아.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곳을 떠나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와의 인연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오래 지속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 줄지도 전혀 몰랐죠. 다음 날 저는 청춘다방을 떠났어요. 언니가 끝까지 배웅해 주면서 말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때 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어요. 저도 울음이 나왔죠.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수술은 성공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수술비로 빚이 더 늘어났고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해봐야 몇만 원씩밖에 못 벌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항암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결국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아버지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은 미아리밖에 없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숙 언니와 약속했던 게 생각나서 정말 미안했어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약속을 어기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체면을 차릴 수는 없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청춘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퍼하는 것 같았죠. 왜 다시 왔어? 나하고 약속했잖아. 언니의 첫마디였어요. 정말 차갑고 서운한 목소리였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리로 갔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언니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언니가 다시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확실히 해. 아버지 치료비 마련되면 바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언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된 미아리 생활이었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나았어요. 언니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고, 이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됐거든요. 언니는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었어요. 몸이 아플 때는 약도 사다 주시고,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언니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특히 언니가 자주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언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죠. 나도 너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남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셨지. 언니네 집도 정말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언니가 맞이라서 모든 짐을 다 져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찍 사회에 나왔어.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돈이 안 됐어.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가장 아쉬워하는 건 공부를 못한 거였어요.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었어. 특히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해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지. 언니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더욱 너한테 기대하게 돼. 내가 나 대신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정말로 좋은 사회복지사가 돼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해. 언니의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와 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친자매보다도 더 끈끈한 사이가 됐죠. 언니는 저를 미선이라고 부르셨고, 저는 언니를 이미숙 언니라고 불렀어요. 언니는 제가 공부하는 것도 응원해 주셨어요.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책을 봤는데 언니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여기서 번 돈은 아버지 치료비로만 쓰고 너 개인적으로는 절대 쓰지 말고 나중에 대학 다닐 때 필요할 테니 모두 모아둬. 정말 세심하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돈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경계를 해 주셨죠. 가끔 다른 언니들이 저를 놀리기도 했어요. 공부 꽤나 한다고 별거 있냐고, 결국 우리랑 똑같지 않냐고요.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미숙 언니가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미선이는 우리와 다른 애야. 이런 곳에 계속 있을 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언니의 그런 말들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정말 든든한 보호자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 항암 치료가 1년 정도 계속됐어요. 그동안 저는 미아리에서 꾸준히 일했고, 언니는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선생님 같은 존재였죠. 언니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 지내는 방법, 힘든 상황을 견디는 법, 모든 걸 언니한테서 배웠어요. 특히 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세상은 냉정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으면 안 돼. 특히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그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언니의 그런 말들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도 그 말들을 항상 기억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치료했는데 결국 소용없다는 얘기였거든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선아, 이제는 아버지 곁에 있어 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돈 버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했죠. 그래서 일을 줄이고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어요. 미선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공부는 꼭 계속해라. 아버지 소원이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신 거였죠.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오후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저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을 모두 잃고 정말 혼자가 된 거잖아요. 21살의 어머니를 잃고 23살의 아버지까지 잃으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장례식 때 이미숙 언니가 와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장례비까지 대주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언니가 저를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미선아. 더 이상 돈 벌 이유도 없고 그곳에 있을 이유도 없어. 이제는 정말로 나가서 공부해야지. 언니 말씀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로 미아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2년 동안의 목표가 사라진 거죠.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2년이라는 시간을 놓치고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복학부터 해.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그때 언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말 친언니, 친어머니보다도 더 잘 챙겨주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정말 멍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의지할 곳이 정말 아무 데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척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더욱 저를 외면했어요. 장례식에도 몇 명 안 왔고 와서도 인사만 대충 하고 가버렸죠. 보증 문제 때문에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혈육인데 그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숙 언니만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장례비는 물론이고 아버지 빚 정리하는 것까지 함께 해주셨거든요. 정말 친가족보다 더 친가족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언니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근처 찻집에서 진지하게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미선아,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야.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저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뭘 결정해요, 언니?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나가야 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더 이상 그런 일 할 이유가 없잖아.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해야지. 저는 언니 말씀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2년 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는데 과연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언니, 근데 등록금은 어떻게 해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생활비 모두 내가 대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언니가 다 대주신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해? 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모았지. 그리고 나한텐 딱히 쓸 곳도 없고 너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가 제 마음을 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갚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야.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데요? 첫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거. 둘째, 졸업하면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 셋째, 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 언니의 조건들은 모두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말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언니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죠. 네, 언니. 약속할게요. 정말로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게요. 그날 언니와 나눈 약속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복학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언니는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 학기에 필요한 교재비까지 모두 챙겨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언니가 저한테 새 옷을 사주신 거예요. 대학생답게 깔끔한 옷들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대학생처럼 살아야 해. 예전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선이가 되는 거야. 언니의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옷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복학하는 날 언니가 학교 앞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그때 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미선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여기서 배운 걸 토대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렴.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2년 동안 놓친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했죠.
다행히 원래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터라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생활비도 주시고 공부는 잘 되어 가는지도 물어보시고 정말 친어머니 같으셨어요. 언니를 만날 때마다 미아리 근처에서 만났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그곳에서 일했다는 게 꿈꾼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저를 만날 때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밝은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공부는 재밌어. 교수님들은 어떠셔?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언니는 제 대학 생활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물어보셨어요. 마치 자신이 대학을 다니는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종종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모지른 꿈인데 내가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 뿌듯해. 언니의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공부가 힘들 때마다 언니를 생각하면서 버텼거든요.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사회복지 전공 수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소외계층을 돕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언니 같은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을 아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야. 언니는 제가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가끔 제가 배운 걸 설명해 드리면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언니와 만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습도 해야 하고 과제도 많아져서 바빠진 것도 있었지만 언니 쪽에서도 조금씩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 요즘 많이 바쁘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언니는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학년이 되어서 졸업 준비를 할 때 언니가 마지막으로 큰 도움을 주셨어요. 취업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지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미선아. 졸업하고 취직하면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제 저를 놓아주신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졸업식 날 언니가 와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쳐주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사회복지사구나.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언니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졸업식이 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졸업하고 3개월 후에 저는 서울시 산하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취직했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죠. 언니한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계속 통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언니가 집에 있을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미아리 쪽으로 찾아갔어요. 청춘다방은 그대로 있었는데 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언니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이미숙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당황스럽고 서운했어요. 4년 동안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더니 정작 제가 꿈을 이뤘다는 소식은 듣지도 못하고 가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잠깐 어디 갔다가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아리를 찾아가서 언니 소식을 물어봤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청춘다방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언니가 서울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이미숙이가 고향으로 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에는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고향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남쪽 지방이라고만 하지 구체적으로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막막해졌어요.
연락처도 없고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언니를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죠. 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은 많이 달랐거든요. 하지만 미아리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을 상담할 때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언니한테서 배운 것들이 그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된 거죠. 1년 정도 일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 다시 언니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봤죠. 미아리 주변 업소들을 다니면서 이미숙 언니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들 이미숙 언니가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미숙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자기가 돌보는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대학 잘 다니고 있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자주 얘기했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니가 저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다니. 하지만 그분도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신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챙겨서 떠났는데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 간절히 언니를 찾고 싶어졌어요.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고, 제가 사회복지사가 됐다는 소식도 전하고 싶고,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 찾아다녔어요. 주말마다 미아리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언니 소식을 물어보고 가끔은 다른 지역 복지관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부탁해서 이미숙이라는 분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무도 언니의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념하게 됐어요. 아마 언니가 일부러 연락을 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 때문에 언니 인생이 복잡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 정작 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직장 생활은 그럭저럭 잘 풀려갔어요. 5년 정도 일하고 나서 다른 복지관으로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팀장까지 하게 됐어요. 언니가 바라시던 대로 정말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니 같은 분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말이에요. 그게 언니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32살에 했어요. 같은 복지관에서 일하던 남자 사회복지사랑 만나서 결혼했죠. 남편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 과거 얘기를 할 때도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었거든요.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둘 다 일에 전념하고 싶었고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 생각은 계속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가 옆에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명절 같은 때가 그랬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제게는 언니만이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40대가 되면서는 언니가 더 걱정됐어요. 언니가 저보다 10살이 많으시니까 벌써 50대가 넘으셨을 텐데 건강은 어떠실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가끔 TV에서 미아리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봤어요. 혹시 언니가 나올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실망만 했죠. 50대가 되어서는 아예 체념하고 살았어요. 아마 언니와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에게 받은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언니가 바라시던 대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담당했던 분들 중에 언니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언니 생각이 났고 더욱 정성스럽게 도와드렸어요. 언니를 대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언니와 헤어진 후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저는 62세가 됐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언니 생각은 계속했어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언니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미아리 철거 소식이 나온 거예요. 36년 만에 다시 그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혹시나 해서 언니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설마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그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언니를 아는 분이 있다면 언니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36년 동안 품어온 궁금증과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미아리로 향하는 길,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이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 남아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죠. 기름역에서 내려서 미아리 쪽으로 걸어가는데 주변 풍경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예전에 있던 건물들도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미아리 텍사스 쪽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낡은 건물들이 있고 좁은 골목들도 그대로 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본 것처럼 곳곳에 재개발 관련 표지판들이 붙어 있었어요. 청소년 출입 금지, 철거 예정 지역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본 그 골목들. 40년 전 21살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청춘다방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간판은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모양은 똑같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영업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철거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문을 닫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 한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0만 원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쪽으로 가봤죠. 그런데 정말로 이미숙 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는 여전히 언니였어요. 물론 많이 나이가 드셨지만 그 눈빛과 목소리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언니. 제가 부르자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미선아, 정말 너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언니. 저 미선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자 언니가 고개를 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재빨리 다가가서 언니 손을 잡았죠. 언니, 왜 피하세요? 36년 동안 언니를 찾았어요. 그때 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음이 터졌죠. 미선아, 너 왜 여기 왔니?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는데. 언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언니, 저 이제 62살이에요. 사회복지사로 40년 가까이 일하고 은퇴했어요. 언니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언니가 더욱 더 크게 울더라고요. 정말 평생 사회복지사로 일했어? 네, 언니. 언니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 정말 좋은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언니 같은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언니가 정말 기뻐하시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슬퍼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미선아,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언니가 저를 데리고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마주 앉았어요.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어요? 36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선아,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사회복지사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언니가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어.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더라고. 그때 정말 기뻤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회복지사로 인정받아 가는데 나 같은 사람과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너한테 피해가 될까봐 걱정됐어. 언니, 그럼 제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나타나면 너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언니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가 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던 거였어요.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미안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났어. 남쪽 바닷가 작은 섬으로 갔지.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어. 섬에서는 뭘 하셨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까 일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했어. 언니가 섬에서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다시 여기로 오셨어요? 언니가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까 섬에서도 살기 어렵더라고. 병원도 멀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다시 여기로 왔지. 언니 많이 힘드셨죠?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인생인걸.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 저도 정말 기뻐요. 그동안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만났잖아. 그걸로 됐어. 아니에요, 언니. 이제 제가 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언니가 손을 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미선아. 너는 이미 충분히 했어. 내가 바라던 대로 좋은 사람이 됐잖아. 그게 아니에요,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걸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그때 언니 얼굴에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외로움과 고생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물론이에요, 언니. 저는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됐어요. 이제 제가 언니를 챙겨드려야죠. 그때 언니가 정말 소녀처럼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36년 만에 보는 언니의 그런 밝은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미선아. 정말 고마워.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36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모두 나눴죠. 언니의 힘들었던 시간들, 제가 사회복지사로 지낸 이야기들, 모든 걸 나눴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함께 하자고, 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언니와 재회한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6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있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언니가 지내고 계신 곳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작은 원룸인데 시설도 낡고
제대로 된 가구도 없었어요. 언니, 이제 이런 곳에서 지내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미선아. 괜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어요. 먼저 언니 건강부터 챙겨드리기로 했죠.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하고 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했어요. 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언니가 도와주신 거 기억나세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리고 언니가 지내실 깨끗한 집도 새로 구했어요. 제 집 근처로 말이에요. 정말 좋은 집이구나.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 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언니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생활비 다 드릴게요. 미선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부담을 줘? 부담이 아니에요, 언니.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 언니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언니가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에요, 언니. 이제 제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언니는 그 일을 그만두셨어요. 72세의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게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언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전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이었어요. 저는 주말마다 언니를 찾아뵈었어요. 함께 장보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정말 친딸처럼 언니를 모셨어요. 미선아,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노후를 보낼 줄 몰랐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몇 달 후에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어요. 함께 취미 활동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선아, 나는 지금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 저야말로 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지금 언니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친구들도 많이 생기셨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보이세요. 저도 정말 행복해요. 36년 동안 찾지 못했던 제 은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가끔 미아리 그 골목을 지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철거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제 인생의 은인을 만난 곳이고 제 인생이 바뀐 곳이거든요. 언니는 가끔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때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내가 내 삶에 희망을 줬거든. 저야말로 그래요,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살고 있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에요. 언니가 이제 70이 넘으시니까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요.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36년 동안 갚지 못했던 은혜를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언니는 저를 여전히 미선아라고 부르시고 저는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죠.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호칭이에요. 미아리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 21살의 절망적인 소녀와 31살의 마음 따뜻한 언니가 만나서 이제는 62세와 72세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어떤 날은 언니와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소중한 인연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인생이란 참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 평생의 은인이 되고 36년이 지나서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다니요. 지금도 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선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저도 대답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천사 같은 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미숙 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21살 어린 제게 희망을 주셨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36년 만에 언니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언니는 저를 위해 36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이제는 제가 언니를 모실 차례가 됐어요. 늦었지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한테 도움을 준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을 찾아가서 고마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어요. 따뜻한 마음만은 절대 잃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은인이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따뜻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